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2년간 근무하고 현재는 조사, 상속증여, 양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 출금에 대해서 궁금해들 하세요. 1,000만 원 이상 출금하면 무조건 조사 나오는 거 아니냐. 잘못 알고 계신데 1,000만 원 이상 출금해도 무조건 세무조사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돌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말씀을 드리면 상속이 발생하고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탈세 제보가 들어오고 이런 경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그런 경우에 조사를 나오면 그 빈번한 현금 출금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이 현금 출금액은 너무 과하다. 그런 경우에는 그 현금 출금 자체만으로도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1,000만 원 이상 출금한다고 해서 반드시 조사가 나온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그걸 모르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창구나 ATM기를 통해서 1,000만 원 이상 출금을 하게 되면 그 거래 사실은 FIU,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통보가 되는데요. 그 금융정보분석원에는 누가 있냐? 검사, 검찰공무원, 세무공무원, 관세청 공무원, 경찰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 내용을 분석하고 그 분석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통보받은 관계기관, 즉 국세청을 예로 들면 국세청에서는 그 자료를 분석해서 즉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조사를 실시하고, 즉시 조사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정기조사, 비정기조사 등의 그 내용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거 너무 서민들을 못 살게 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이 제도는 2006년도에 불법자금 유치나 자금 세탁 등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당시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외국인들이나 큰손들이 국내 자금을 불법적으로 외국으로 유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그런 게 많이 줄어든 거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5천만 원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그 기준이 점점 낮아져서 현재는 1,000만 원 이상을 현금 출금하면 통보하는 제도로 바뀌게 된 겁니다. 참 대답드리기 난감한 문제인데요. 하루에 900, 다음날 또 900 이런 식으로 900 이렇게 뽑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은행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900만 원, 다음날도 900만 원, 그 다음날도 900만 원 이렇게 뽑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 창구에 있는 은행 직원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게끔 돼 있는데요. 즉 금융기관 창구 직원도 보고하고 싶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제도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통보된 자료는 국세청에서 모두 조사를 하느냐? 그럴 수는 없겠죠. 세무공무원들은 한정돼 있고 이렇게 통보온 자료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별히 선별된 자료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느냐? 분석 대상자의 직업, 나이, 횟수, 빈도 등을 경중에 따라서 즉시 조사를 하기도 하고 이후에 정기조사, 비정기조사 등의 그 내용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한 개 은행보다는 여러 은행으로 쪼개고, 한 개 은행에서도 한 번에 고액의 현금을 뽑는 것보다는 금액을 나눠서 끊는 게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통보되는 거를 확률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대상으로 어차피 선정이 되면 세무공무원의 매 눈에는 다 보인다. 그래서 현금 출금이 잦으면 조사를 좀 앞당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금 인출과 관련된 제 조사 사례 1번은요, 상속세 조사 관련입니다. 제가 예전에 조사를 할 때 하루에 200, 300, 500 이렇게 쭉 출금하시는 피상속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계좌가 10년치가 오픈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할 때 이 현금 출금액은 다 뭐냐, 어떻게 썼냐라고 상속인들한테 여쭤봤는데 상속인들께서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그 출금된 금액이 1년이면 3억, 5년이면 15억 정도 됐는데 그분께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큰 아들이 그 돈을 꾸준히 입금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전세보증금을 입금을 하는 그 순간 그 돈이 어떻게 입금됐나 봤더니 임대보증금을 직접 현금으로 준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셋째 아들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자금 출처가 매우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 세 아들 모두 증여세와 상속세를 많이 추징됐어요. 제가 계산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내야 될 증여세가 만약에 1억 원이라면 그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20% 2천만 원, 납부지연가산세 1년에 약 8% 800만 원, 5년이면 4천만 원이고요. 10년이면 8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항에 걸릴 거면 빨리 걸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30대 아들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그 자금 출처가 뭔지 조사를 실시했어요.
근데 그 아들 계좌에 꾸준히 입금된 현금, 그 현금이 과연 어디에서 입금됐는지 살펴봤더니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특정 계좌에서 출금이 됐고, 그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아들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매출 누락에 대한 세금과 아들의 그 자금을 증여받은 거에 대한 세금, 그 두 가지가 많이 과세가 됐어요. 이 두 가지 사례 모두 현금 출금이 곧 과세로 이어진 그런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부동산 자금 취득에 대한 추처조사, 탈세제보조사, 차명계좌조사 이런 것들 조사가 있을 때 더 밝혀지기 쉽습니다. 그런 이슈를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너무 과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사 대상으로 별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 출금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본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현금 출금한 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이 넘는다고 하면 그 현금 출금액을 어떻게 썼는지 상속인들이 설명해야 되는 제도인데요. 만약에 아버지가 3억이라는 현금을 출금을 했는데 제가 만져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버지가 어떻게 썼는지 소명을 못하면 그 세금이 나한테 나올 수 있다. 그게 바로 추정상속재산인데요. 이런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소명 금액이 3억이라고 하면 그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3억의 20%와 2억이라는 그 숫자 두 개 중에서 작은 금액, 이 경우에는 3억의 20% 6천이 더 작죠. 그 6천을 빼서 2억 4천만 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입금도 출금하고 기준이 똑같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입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통보가 되고요. 또 그걸 피하기 위해서 900, 900, 900 이렇게 입금해도 의심거래로 분류돼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통보가 됩니다. 예전에 어떤 회사를 조사를 나갔는데 그 회사 여직원이 매일 회사 앞에 있는 은행으로 현금 입금을 가는 거예요. 300, 500, 800 일부러 1,000만 원 이하를 맞추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1,000만 원 이하의 매일매일의 매출액을 입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좌는 대표자의 계좌도 아니고 대표자의 사모님 계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계좌에 입금된 게 결국 발견이 됐고 그 금액은 주로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요. 1년에 약 2억, 5년 동안 10억이나 되는 그 금액이 걸림으로 인해서 나온 세금, 부가세, 소득세, 부가세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납부지원 가산세, 현금 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이 다 포함이 돼서 자그마치 매출 누락 금액에 상응하는 10억이라는 세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 걸리면 좋겠지만 이러한 현금 입금액이 한 번에 걸리면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금 입금과 관련된 조사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여자분이 매일 300, 500, 800 이렇게 입금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증여받은 것도 없었고 소득이 별도로 없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임대보증금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또한 예금 증가액이 약 5년 전에 비해서 7억, 8억 이 정도 되는 분이셨거든요. 즉 이 17억 원을 어디서 났느냐 그거에 대한 자금 추처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 3개월 정도 되는 긴 조사 끝에 이분은 본인이 탄로한 소득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하고 증여세 신고를 안 해서 결국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분은 그 입금액이기 때문에 포착된 건 아니고요. 임대보증금이 10억이나 됐고 또한 예금 증가가 약 7억이나 됐기 때문에 PCI 분석 시스템이라는 그 제도에 의해서 걸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금 입금 그 자체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고액의 부동산 취득, 전세보증금의 증가, 예금의 증가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든가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증여와 소득을 갖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도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얻는다면 그건 곧바로 증여세 조사나 가족의 소득세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상속세 조사를 나갔는데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딸에게 거의 10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입금한 거를 봤어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이건 증여다. 증여세를 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막상 나고 봤더니 큰딸이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혼자서는 돈을 벌 수 없고 혼자서는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장애인 딸에게 준 생활비 그런 것들은 증여세가 가세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를 위한 치료비, 자식을 위한 생활비 이런 것들은 과세가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든가 예금이 증가되든가 차량을 취득하든가 이런 것들은 증여세가 가세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증여세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억울하게 증여세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증여세를 냈는데 억울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 말씀이 자기는 남편한테 생활비를 꾸준히 받았고 증여받은 거 아니다. 생활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 생활비의 규모가 한 달에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2천만 원을 다 쓰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주식을 산 게 자그마치 5년 동안 7억이었고요. 그 7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부부지간에도 생활비를 줄 수는 있지만 그 생활비를 축적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으로 이어진다면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가세될 수 있습니다. 현금 입금은 그 돈의 출처를 묻기 위해서 확인하다가 매출 누락이나 증여로 확인이 이어질 수 있고요. 계좌 이체도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하면 그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과세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굳이 그 셋 중에 안전한 걸 따지자면 현금 출금해서 그냥 쓰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내 돈을 내가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돈을 가족들한테 보통 주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계좌로 이체해줬다. 그러면 이후에 상속세, 증여세 조사 때 거의 100% 걸립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예금 증가, 자동차 이런 자산을 취득하는 거는 이후 조사 때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에는 자금 출처 계획서를 잘 작성하고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어릴 때부터 꾸준히 증여를 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을 미리 확보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한 준비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이지만 빈번한 입출금 거래,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곧바로 조사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너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는 않으셔도 된다. 그런데 상속이나 부동산 취득 이런 사건을 앞두고 계신다면 조금 유념하시고 그런 빈번한 입출금 거래를 조금 자제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부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요. 이러한 증여세에 대해서 요즘에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소득세, 양도세 이런 세금을 이미 낸 걸 재원으로 해서 내가 자식한테 주는데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말씀 많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증여 공제하고 세율이 20년 넘게 너무 똑같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 거 아니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런 증여세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약 한 달 전에 지방에 계신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약 16년 전에 부모로부터 1억을 현금을 증여를 받았는데 16년 동안 저축하고 투자를 성공해서 현재 6억 원이 되셨대요. 그러면 16년 전에 받은 그 1억 원 때문에 혹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세금 엄청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증여세는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무신고의 경우 15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16년 전에 증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16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세금은 과세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자기 진짜 세금 안 내도 되는 거냐? 아무 문제 없냐?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12시까지 전화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했던 거 바로 증여세와 그거에 따른 가산세 이런 것들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증여세를 두려워하는 건 바로 세율 때문인데요. 증여세는 최고 50%의 세율 그리고 무신고의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 매년 8%의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고액의 세금 폭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개정을 한다 안 한다 말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고 현명하게 사전에 증여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세금 폭탄을 맞지만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잘 해놓은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5천만 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아버지가 약 9년 8개월 후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상속세 신고를 착실하게 했고요. 이분이 워낙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를 50% 세율을 적용해서 정확하게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않게 세무서에서 전화가
전화가 왔고 또 조사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약 9년 8개월 전에 5천만 원 사전징여 신고를 한 거 왜 그거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일부러 그걸 빼놓으려고 빼놨던 거는 아니고요. 9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신고한 걸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잘 해놓고도 이미 신고한 증여세 합산 신고를 누락함으로 인해서 5천만 원의 유효세율 50% 그리고 가산세가 첨가돼서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이 3천만 원이 넘게 추가로 추징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전증여 신고한 거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자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거는 합산해서 다시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분은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기증여한 사전증여 재산 목록을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신고를 했다면 적어도 600만 원 이상의 가산세는 아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상의 축의금, 학자금, 용돈은 사회통념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부모가 아닌 자식이 받는다든가,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을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다든가,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손자의 학자금, 이런 것들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갈 때도 증여고 올 때도 증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갈 때도 증여 올 때도 증여는 아니고 돈을 빌려주고 갚은 거일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돈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차용증과 그거를 반환한 기록을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차용증을 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차용증은 당연히 무조건 쓰셔야 되고요. 차용증을 또 어떻게 써야 되냐? 먼저 차용증을 쓸 때 이자는 몇 프로를 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자는 법정 이자율이 4.6%예요. 그러면 이 이자를 반드시 줘야 되냐? 이자는 연 이자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실 이자를 주지 않아도 돼요. 그걸 환산해 보면 빌려주는 원금이 2억 1,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이자가 1,000만 원 이하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자도 안 주고 빌려주는 기간도 길고 이러면 그거를 차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반드시 쓰고 이자는 소액이라도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차용 기간을 너무 길게 쓰는 것보다는 적당한 기간으로 써서 연장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자를 내는 게 너무 아깝다 하면 반드시 원금이라도 꾸준히 상환해서 이게 정말 차용이다라는 거를 가세관청에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증여세가 맞지 않고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차용해 준 다음에 세무서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한 2, 3년 후에 그냥 자식한테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세무서에서 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부채 사후관리라는 거예요. 이 부채 사후관리는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 내용을 국세청 전산망에다 입력하고 매년 또는 매 2년에 한 번씩 이자는 줬는지, 그 돈을 실제로 갚았는지, 갚았다면 그 돈을 어디서 나서 갚았는지 출처까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갚을 때까지 국세청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요즘 강남에서 돈 있는 부자들이 증여 문의가 줄어들고 오히려 양도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증여 공제는 낮고 세율은 높은데 저가 양도를 활용해서 좀 더 세금을 낮춰서 아들한테 직접 거래를 하자,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양도를 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말씀을 드리려면 증여를 했을 때와 저가 양도를 했을 때 세액을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0억짜리 아파트를 부모가 가지고 있는데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아들한테 넘겨주는 게 이분의 목표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로 해줬을 그때의 세금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했을 때 약 2억 6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데요. 근데 만약 이거를 증여가 아닌 양도 중에서도 저가 양도 10억 기준으로 3억까지 저가 양도할 수 있는데 10억을 7억에 양도했을 때 그때 나오는 세금이 얼마냐?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12억까지는 세금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양도세는 0, 그리고 이분은 3억을 싸게 거래를 했는데 3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오니까 증여세도 0. 극단적으로 이분은 양도세와 증여세를 하나도 안 낼 수 있는 분이고요. 그렇다면 또 내는 세금 취득세죠. 약 3,300만 원의 취득세만 내면 되니까 약 2억 3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아들이 현금 7억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아들이 이후에 이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10억이 아닌 7억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아들이 이 3억이라는 저가 양도를 통해서 이익을 누렸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런 거를 좀 안 좋아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증여나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유심히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은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이거나 상가 등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오히려 증여한 것보다 저가 양도한 게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계산을 해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제 반대로 양도 대신 증여를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돌아가신다면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한 증여를 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뒤늦게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자식의 취득가액이 아닌 부모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서 오히려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약 2억 원을 증여할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증여하는 거. 우선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성년자는 물론 5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1살 때 2천만 원, 11살 때 2천만 원 계속 증여할 수 있고 21살이 되면 5천만 원 이렇게 증여할 수 있죠. 그런데 기타 친족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기타 친족도 1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6촌 이내의 친척,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증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1살이 되면 1억 8천만 원, 41살이 되면 누적 2억 4천만 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찬스라도 써서 그리고 기타 친족의 힘을 빌려서 꾸준히 증여하는 게 이 다음에 성인이 돼서 집을 살려고 할 때 상당히 많은 자금을 축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이건 제가 실제로 여러 사례에서 본 팩트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데 지금 내는 증여세가 아까워서 부동산 취득을 늦게 한다면 지금 내야 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증여세를 내면서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는 증여세가 조금 아깝다 하더라도 빨리 부동산을 취득해서 그 이익을 누린다면 오히려 증여세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증여세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많이 알면서도 또 가끔 헷갈리는 게 증여 공제 관련인데요. 증여 공제를 한번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부간에는 6억 원 공제가 가능하고요.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공제라는 거는 10년간 합산해서 공제 금액입니다.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일반적으로는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 가능한데 만 19세 미만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됩니다. 직계 비속이 존속에게, 즉 아들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건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기타 친족이라 함은 6촌 이내의 친척, 4촌 이내의 인척의 경우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요. 기타 친족 여러 명으로부터 다 1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떤 분이든 한 명한테 10년간 누적해서 1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위, 며느리, 기타 친족이냐 직계비속이냐 그분들은 피가 안 섞였기 때문에 기타 친족이다. 직계비속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아무리 준비해도 막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할 때 저가양도, 차용증 작성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땐 차라리 합법적으로 조금 증여를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젊으신 분들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상담을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요. 이때 가장 유용하게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결혼 출산공제입니다. 2024년도부터 신설이 됐는데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 전후 2년 이내에 양가 부모로부터 1억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한 10년 이내에 일반 증여공제 5천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양가집으로부터 1억 5천씩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사를 받고 세금을 많이 냈던 제 아는 지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부모로부터의 채무가 3억 정도 있는 걸로 조사가 종결이 됐어요. 근데 다행히 혼인일로부터 2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입금받고 그 1억 원을 부모의 재산을 상환하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아직 그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쓰든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혼인공제 따로 출산공제 따로 각각 1억을 공제받는 게 아니라 도합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혼인공제 1억을 받고 어차피 애를 낳아도 1억 원 추가 공제를 안 해주니까 이런 것들이 출산을 장려하는 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이든 부동산 가격이 6억 이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지자체의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거를 내게끔 제도화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제출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부동산 감정원 등에서 엄격한 잣대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면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어떤 사례에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저한테 상담을 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약 7억 원을 부모 찬스를 쓰려고 하는 분이셨어요. 3년 전에 부모가 이미 증여세 없이 3억 원을 임차 보증금을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또 나머지 7억 중에서 4억을 양가 부모로부터 2억 무상으로 자금을 차입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분께 이미 3억 원 사전 증여 받은 거 안 걸렸는데 요번에 또 2억 부모 찬스를 쓰다가 그냥 지나간 줄 알았던 그 3억 원까지 증여세가 가세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봐도 자금 출처가 많이 모자라면 은행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여나 적절한 소득을 갖춘 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 한 채다. 그러면 그 금액이 상속 공제 금액 한도 내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요. 만약에 상속 공제 금액 한도 내라면 굳이 사전 증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 중에서 무주택자인 분이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 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된다면 그 자식이 그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동거주택 상속 공제라는 것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그 공제 금액이 자그마치 6억까지 되니까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다음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인 중에 무주택자가 주된 상속인이 된다면 취득세를 적용할 때 약 2%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걸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해당되는 사람을 주된 상속인으로 해서 주택을 취득한다면 상당히 많은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 개시일, 즉 돌아가신 날 현재의 부동산, 예금, 기타 자산의 내역을 다 합해서 최고 50%의 세율을 적용해서 한꺼번에 가세되는 세금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속세는 부자가 내는 세금이다. 상속세 내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농담 어린 말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보통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되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서울 시내 부동산 가격은 몇 배 뛰고 있는데 상속세 관련된 규정들은 아직도 그대로 멈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부모님은 그냥 집 한 채, 예금 조금 이 정도 갖고 있으니까 상속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의외로 재산이 많으세요. 부모님이 평생 벌어서 산 집 한 채, 그 집 한 채가 상속이 발생되면 10억만 넘어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B부동산 시세 자료를 보면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 원이 넘는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증여한 사전증여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망으로 인해서 받는 보험금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얼마 안 되니까 신고를 안 했는데 이후에 합산해 보니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이 훨씬 넘어서 뒤늦게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가 한꺼번에 가세될 수 있으니까 상속재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 증여세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상속세는 죽어서 내는 세금, 증여세는 살아서 내는 세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상속 증여세가 세율이 같습니다.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을 초과하면 자그마치 50%를 적용한다는 이 세율은 똑같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별로 증여세를 적용하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한꺼번에 가세가 되니까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소지 가달 세무서에 한 달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누락하면 약 5만 원 정도의 가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갖고 가야 되는 서류는 사망을 확인하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원, 그리고 가시는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의 재산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나 카톡으로 부모의 예금, 채무, 부동산,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날라오는데요. 그런데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회사에서는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을 제한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 그 사이에는 피상속인의 예금을 출금하거나 공인인증서로 계좌 이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럴 때 가끔 사고가 터지는데, 상속인 중에 특정인이 돌아가신 분의 예금 계좌를 함부로 인출을 해서 상속인들끼리 소송이 휘말리는 그런 문제도 왕왕 있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전에 저한테 전화를 온 상속인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지 1년 정도 됐고 세무서에서 조사 통지서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상속세 신고를 아예 안 하셨어요. 아마도 집이 한 채밖에 없으니까 재산이 10억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를 안 해서 의외로 이분에게 예금이 10억이 넘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상 세금이 가산세만 거의 5천만 원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 닥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가 중요하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예전에 즐겨봤던 나의 아저씨의 아이유가 나오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부모의 재산을 맹목적으로 인수받아서, 근데 그 재산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였거든요. 그 부채를 이어받아서 굉장히 힘든 장면이 나오는데, 부모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3개월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상속세 신고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방문해야 되는데요. 그건 바로 은행 관련된 자료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은행의 예금 계좌 잔액 증명, 부채 증명, 그리고 10년간의 예금 거래 명세인데요. 먼저 이러한 잔액 증명은 상속 개시일, 즉 돌아가신 날 현재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발급일 현재로 조회를 해서 갖다 주시는데, 그러면 은행을 2번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0년간의 거래 명세를 종이로 뽑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수백 페이지에 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상속인들도 그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 내용을 수임받은 세무사도 일일이 엑셀에 입력해야 되는 힘든 상황에 봉착하니까 아예 은행에 엑셀로 다운받아서 달라고 하던가 메일로 요청해서 받으면 일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방문할 때 은행마다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따라서 은행에 반드시 미리 전화를 해서 어떤 서류를 갖고 가는지 체크를 하고 가는 게 여러 번 방문하는 수고를 덜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꼭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인이 그 부분을 악용해서 자식들한테 갚지 않으면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부모님에 관련된 자료가 잘 저장돼 있는 것들을 찾아서 잘 관리하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정보가 가장 잘 저장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핸드폰과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상속인 분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컴퓨터와 핸드폰을 당분간은 좀 관리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사를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재고자산, 매출채권, 임차보증금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가 다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상속세 신고에 반영을 해야만 상속세 신고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신 분이 한 분이 있으셨어요. 이분이 나이가 약 60대 초반인 여자분이셨는데요. 남편분이 60대 중반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속재산 목록을 보고 있는데 보험금을 11억 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속재산이 가산이 됩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 보험은요 제가 계약했고요. 그리고 그 돈 제가 냈어요 하면서 그동안 본인이 그 보험금을 직접 납입한 내역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남편분을 피보험자로 해서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하고 보험금도 납입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상속이 발생해서 보험금 수령을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가산되지 않는 그러한 세법 규정을 이용해서 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이 받는 11억 그중에 4억은 온전하게 상속세를 납부하는 재원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남은 7억은 앞으로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생명보험 하나를 가입하려고 생각 중인데 제가 만약에 먼저 죽었을 때 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 와이프도 소득이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계약자가 되고 보험금 실제 납입자가 돼서 제가 만약 혹시 먼저 가더라도 그 보험금이 남아있는 상속인들의 상속세 내는 금액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계획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 이모부님이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약 10년 전에 이모님한테 약 7억 정도 되는 상가를 증여하셨고요. 아들이 3명 있는데 이 3명한테 시골 땅을 1억씩 증여해 주셨어요. 즉 10년 이전에 10억을 증여하시면서 냈던 세금이 2,500만 원이셨거든요. 그러고 이모부님이 계속 건강해서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 이분이 이런 사전 증여를 통해서 벌었던 금액을 세액으로 만들어 보자면 유효세율이 40% 구간이시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전증여 재산 합산되는 게 없어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10억 곱하기 40% 즉 4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바로 사전증여를 적절히 활용해서 그게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증여를 함으로 인해서 이모부님이 그 상가를 약 1억 원에 취득하셨는데 이모님한테 7억 원에 증여했고 증여받은 그 7억 원의 상가가 10년 이후에 양도를 하면 그 취득가액은 1억이 아닌 7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약 3억 원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즉 건강할 때 사전증여하는 게 무조건 좋다. 재산이 많으면 60대부터 미리미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년에 한 번씩 사전증여를 통해서 자식들한테 재산을 이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공제 중에서 가장 큰 게 배우자 공제인데요.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금액 그 중에서 큰 금액을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상속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금액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데요.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금액은 자식 수에 의해서 양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식이 적일 경우에 배우자의 상속공제 금액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고령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과연 배우자 공제를 늘리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최대한 많이 줄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이분도 돌아가실 거니 배우자 공제를 포기하고 자식들한테 많이 상속을 해줄 거냐 이거는 늘 논란의 중심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어떤 게 유리할 건지에 대한 세액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배우자 공제 금액을 결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세금 납부할 때 팁 하나 말씀드리면요. 돌아가신 분과 관련돼서 남아있는 배우자, 그분이 금전적 여유가 조금 있다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최대한 자식들의 상속세까지 많이 내주신다면 그 남아있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내야 될 상속 재산이 줄어들고 자식들은 그것만큼 재산이 보존이 되니까 그것도 상속세와 관련된 좋은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 세무서 근무를 할 때 가끔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정상속재산 기간 이전, 즉 2년부터 10년 사이의 현금 출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도 그걸 증여라고 확정 못 짓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상속인들 간에 유리분 청구 소송이 들어가고 그들 간에 다툼이 이루어지면 자기들끼리 이건 네가 받은 증여다라는 거를 한마디로 실토를 하게 되고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결국 그것들이 증여받은 걸로 확정이 되고 그것들이 재산 분배에 영향을 미쳐서 그 자료들이 세무서로 다시 넘어와서 그걸 가지고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고 상속세도 또 추가 과세하고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많은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피상속인이 할 수 있는 건 명료한 유언장을 작성하고요. 그 유언장은 형식과 절차를 준수해서 그리고 너무 소외받는 자식들이 없게끔 조금 합리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상속세 조사가 언제 나오냐 이거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그만큼 상속세 조사가 힘들고 피하고 싶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상속세 조사는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서 약 6개월 후에 조사시기 선택제라는 공문이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날라오는데요. 그 조사시기 선택제는 말 그대로 상속인들이 언제 조사를 받고 싶다라는 거를 적어서 세무서에 다시 보내면 그 세무서에서 가급적 그 시기에 맞춰서 조사를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조사시기 선택제 공문이 꼭 날라오느냐? 즉, 나 조사 안 받을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이거는 금액을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다. 제가 최근에 본 사례는 상속재산가액이 20억이 넘는데도 조사가 안 나오는 거를 본 적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5억도 안 돼서 신고도 안 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나온 적이 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딱 잘라서 말할 수 없고 약 10년 이내에 그 재산 상황의 움직임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신 날 현재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재산도 상속세 가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조사 대상이 선정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조사가 안 나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 상속세 결정을 하게끔 돼 있는데 조사를 안 하고 가세자료 처리라는 걸로 인해서 조사 없이 상속세를 결정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혼자 받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관심사 어떤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도움이 되냐 이렇게들 물어보시는데 물론 본인하고 가장 잘 맞아야겠죠. 그건 너무 주관적인 거고 상속세 법, 증여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무조사를 많이 수임해 보시고 이 전 과정을 끝까지 수행을 많이 해보신 분이 유리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전문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 상속세라는 거는 너무나 다양해요. 자식수, 소득수, 그 다음에 주택수,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분이 회사를 다니기도 하고 또 장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케이스에 맞게끔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세법 지식이 있는 분과 함께 하는 게 본인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 상황이 안 되시면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제별로 유튜브 잘 검색해서 그걸 공부하고 잘 대응하셔도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